안녕하세요. 김진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역. 자, 사회복지 조사론입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론. 자, 다들 어려워하는 영역입니다. 1급 국가시험의 영역 중에서 모두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만 어렵다라는 생각 가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조사론은 공부하는 방법이 조사론 전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즉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단기간 공부하려고 할 때 단기간에 공부 그리고 이제 이 강의 내용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로는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 내가 여기서 나오면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넓혀가는 게 중요해요. 최대한. 뭐 틀리는 건 뭐 틀려버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뭐 100점 맞자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쭉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시험 보실 때까지 계속해서 조사론 자체를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대 여기서 내가 나오면 맞출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땅 따먹기 정신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파이팅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러면 이제 조사론 보면 조사론은 제 1장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 연구의 특징은 이 과학적 연구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리고 뭐 수정 가능하다, 재생 가능하다. 그리고 확률론적 결정론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걸 추구하고 간결한 걸 추구하고 또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과학적 결론은 어떻다? 잠정적이다. 그래요. 맞아요. 잠정적이다. 과학적 결론은 뭐하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따라서 과학적 결론 자체가 잠정적이니까 우리는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적 연구입니다. 잠정적이지 않은 지식을 추구한다. 그러면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과학적 결론은 잠정적이기 때문에 과학적 결론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그죠? 허위와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그리고 반증 가능성, 반대 증거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 또 과학적 연구에서 비규범적이라고 하는 거. 규범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비규범적이다. 무엇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조사 논리, 연역법과 균합법. 이 연역법은 양적 연구, 균합법은 질적 연구. 특히 이 연역법은 이론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론으로부터 먼저 가설을 끄집어내죠. 가설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킵니다. 즉 조작화를 하죠. 이 연역법의 그 과정에 보면 조작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연역법은 양적 연구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조작화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과정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잠깐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못 드렸는데 19회 시험에서 한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4문제가 기출론점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그중에 24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23문제는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회 시험에 합격률이 높았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균합법은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요. 수없이 관찰하죠. 그리고 유형을 발전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역법은 이론으로부터 바로 가설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 가설이 사전 설정, 그러니까 사전 가설 설정인데 균합법은 먼저 주제를 잡고 주제를 선정하고 수없이 관찰한 다음에 유형을 발전시켜요. 이런 경향이 있다. 패턴. 즉 그게 이제 가설이 되게 되죠. 그래서 가설이 뒤늦게 나와요. 사후 소급 가설이 되게 됩니다. 또는 사후 가설 설정이 되게 되죠. 자, 어떻든 이 균합법 질적 연구입니다. 근데 연역법과 균합법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철학이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이 나오고 있고, 또는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으로 해서 초기 실증주의, 후기 실증주의, 그리고 해석주의, 비판적 사회과학,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과학이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근데 우리 이제 제 1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윤리성입니다. 이 윤리성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복지 조사의 윤리성에서 특히 다른 것도 연구 내용, 연구 주제가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않아야 한다. 또는 이제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죠?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조사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지된 동의를 항상 해야 하는데, 사전에 고지를 해야죠.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위험 모두 다 그러니까 위험뿐만 아니라 혜택도 사전에 고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꼭 초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윤리성에서 지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 익명성과 비밀성의 문제입니다. 익명성과 바로 비밀성의 문제인데, 자, 익명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해서 아예 몰라버려야 돼. 아예 모르는 거야, 아예. 설문조사에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됐을 때 이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누가 했는지 연구자가 아예 몰라. 그걸 바로 익명성이라고 해요. 자, 다만 비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응답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면접조사에서는 면접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알고 있죠, 연구자는. 연구자가 면접을 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내가 응답자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걸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바로 비밀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익명성이 보장되면, 얘가 보장되면 비밀성이 보장됩니까? 얘가 보장되면 비밀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면 비밀성이 보장됩니다. 왜? 익명성은 아예 모르는 거거든요. 연구자가 아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밖으로 공개하고 할 거 뭐가 있어요. 아예 모르는데. 그러니까 비밀성이 보장되죠. 그죠? 근데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이 보장될까요? 이 거꾸로는 틀리죠. 비밀성은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해서 안다니까요? 알지만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익명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하나만 더. 여기다가. 자, 익명성이 보장되면, 그럼 어떻든 이제 비밀성이 보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만, 자,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되어야만 비밀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연구자가 응답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밖으로 연구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그건 비밀성이 보장된 거니까. 그러니까 꼭 익명성이 꼭 보장되어야만 비밀성이 보장된다. 그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제 1장에서는 이제 과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과학적 연구의 특징, 과학적 조사 논리, 그 다음 이제 현상을 탐구할 때 일반인이 범하는 오류,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이제 이 과학에서 좀 더 좁혀서 이제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구분하는 문제, 이번에 이제 19회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물론 그건 이제 7회 때 이미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회과학 중에서도 응용 사회과학인 사회복지,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조사 방법으로 좁혀 오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조사 윤리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는 자, 이 기본적인 과학 또는 이제 사회과학, 사회복지 조사 방법 여기까지 1장에서 다룬 다음에 조사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이 제2장에서 나오는데 제2장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 틀을 잡아드리게 되면, 자,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조사는요,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연구 문제로부터 시작하니까. 아셨죠? 자, 이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설에 들어가 있는 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가설에 들어가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내립니다. 자, 개념적 정의를 내립니다. 이 개념적 정의는 사전적 정의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바로 이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둘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명목적 정의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가령 연구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청소년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높을까? 가정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면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얘는 사전적 정의를 한 겁니다. 지금 가정환경도 측정해보고 청소년 비행도 측정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가정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청소년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지를 봐야죠. 그죠? 이 둘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렸고 이 명목적 정의는 한 용어에 배정된 정의라고 해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은 나는 뭐뭐뭐 할 거다? 나는 도피 비행하고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 비행은 도피 비행과 지휘 비행이다. 그러니까 나는 재산 비행이나 폭력 비행 이런 것들은 나는 연구하지 않을 거고 나는 이 두 가지를 할 거다. 그래서 명목적 정의는 딱 범주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말하는 청소년 비행은 여기까지다. 알았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할 거다. 자, 근데 여기서 애들한테 너 도피 비행하니? 너 지휘 비행하니? 물어보면 애들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 명목적 정의로는 측정 가능 수준입니까? 측정 가능 수준이 아닙니다. 아직. 자, 조작적 정의까지 와야지 이게 측정 가능 수준이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여기서 도피 비행을 더 쪼개요. 지휘 비행을 더 쪼개요. 도피 비행은 가출하는 거 또는 무단결석하는 거, 학교를 무단결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요. 지휘 비행은 미성년자가 하면 비행인 것을 지휘 비행이라고 합니다. 성년이 하면 비행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담배, 즉 흡연, 술, 성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지휘 비행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까지 쪼개버리면 조작적 정의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자, 이제는 요 쪼개진 요 조작적 정의로 쪼개진 것들 얘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요. 개방형 질문으로 만들든 폐쇄형 질문으로 만들든 어떻든 질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이에다가 배치하면 그게 뭐예요? 설문지. 알았죠? 이 설문지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입니다. 그럼 이 설문지를 가지고 뭐예요? 현실 세계를 뭐 하는 거예요? 측정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거든요. 추상적인 세계예요. 개념은. 자, 근데 여기 조작화를 통해서 자, 이건 이제 개념화라고 하고 이건 명목화, 이거 조작화입니다. 조작적 정의는 이 조작화를 통해서 결국 현실 세계를 측정하게 된 겁니다. 결국 추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가교 역할,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다? 조작적 정의다. 그죠? 근데 조작적 정의는 연역법에서 나왔습니까? 균합법에서 나왔습니까? 연역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연역법은 양적 연구. 그죠? 예. 자,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은 변수 플러스 상수입니다. 상수는 값이 하나인 것을 얘기해요. 변수는 값이 둘 이상입니다. 남자는 상수, 성별은 변수. 남자 여자로 쪼개지니까
그죠? 자, 모든 변수는 개념입니까? 맞습니다. 모든 상수는 개념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모든 개념이 변수입니까? 아니죠. 상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이제 이게 변수인데요. 이 변수는 여러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거를 속성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연속성 유무에 따른 구분,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구분, 그죠? 그 다음 이제 모형 내에서 모형 내냐 외냐 에 대한 구분, 내생 변수냐 외생 변수냐 이렇게 또 나뉘게 되죠. 자, 그 중에 이제 기능에 따른 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속성에 따른 구분은 이제 우리 측정 척도 제 5장에서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거죠. 얘도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설은요, 둘로 쪼개집니다. 자, 영구가설과 그 다음에 연가설입니다. 연가설. 자, 영구가설은 영구 문제로부터 온 가설이 영구가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면 지금 연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가 B에 영향을 미칠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A가 B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구가설은 연구 문제로부터 왔으니까 자,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그리고 A와 B는 관계가 있다. 아니, 관계가 있으니까 연구하는 거지. 관계가 없으면 뭐하러 연구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와 B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차이가 있으니까 연구하지. 차이가 없으면 뭐하러 연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연구 문제로부터 온 거니까 연구가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연구에서는 실제 이 연구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얘에 대한 반대가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가설인 겁니다. 얘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가설이지. 연가설의 반증가설이 연구가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죠? 연구가설을 먼저 만들고 그에 대한 반대가설로 연가설을 만든 겁니다. 자, 이거 조심해야 하고, 따라서 이 연가설을 물론 이제 이 연가설을 통계적 가설이라고 하는데, 통계적 가설. 자, 연가설. 요거는 A는 B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니까 관계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죠? 예, 요렇게.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연구자가 원하는 가설은 뭐예요? 연구자가 지금 참이길 바라는 건 뭐예요? 연구가설이 얘가 참이길 바라는 거예요. 얘가 거짓이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얘가 거짓이 돼야 얘가 참이 되니까 거꾸로. 알았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이 통계적 가설 검정과 관련해서요.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가 있단 말이죠.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어렵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통계적 가설 검증과 관련해서 연가설이 맞았냐, 그 다음에 틀렸냐, 요거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채택했냐, 그 다음에 기각했냐. 자, 연가설이 진짜 맞았어요. 진짜 맞았는데 기각하면 그건 오류죠? 연가설이 맞았으면 채택해야 하는데 버려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연가설이 틀렸으면 그거 버려야죠. 버려야 하는데 채택했어. 그러면 오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류는 여기가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워라? 한 대 맞기. 그죠? 맞을 거야? 한 대 맞을 거야? 자, 한 대 맞기. 자, 한 대 맞기. 그죠? 연가설이 맞았을 때 기각하는 오류. 제1종 오류. 제1종 오류를 알파 오류. 따라서 여기는 1-알파가 되게 됩니다. 알파 오류를 제1종 오류. 그 1종 오류라고 했는데 제1종 오류이고요. 자, 여기를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유의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의수준. 그죠? 여기는 신뢰수준. 그죠? 이렇게. 자, 여기가 제1종 오류니까 여기는 제2종 오류. 제2종 오류는 베타 오류. 그죠? 여기가 1-베타가 되게 되고, 자, 연구자는요, 연가설이 틀려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딱 기각해버리면 연구자가 원하는 결과예요. 그럼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니까. 그죠? 헷갈린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런데, 그러면 여기를 검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정력.
알았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관계인데, 여기에 관계. 자, 여기서, 제1종으로가 증가되잖아요. 즉, 유의 수준이 증가되게 되면 1-알파, 즉, 알파가 커진 거니까 신뢰 수준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요거.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것과의 관계도 봐야 돼요. 베타 오류가 제2종 오류가 증가되게 되면 1-베타. 빼는 베타가 커졌으니까 검정력은 낮아진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의 관계에서 우리, 여기 이제 요걸 좀 잠깐만 또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변수에서 자, 먼저 이제 매개 변수, 조절 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그 모형 내에서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모형 내 생성 여부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또 외생 변수, 내생 변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변수가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지금 변수 공부하는 겁니다. 기능에 따른 변수 구분. 자, 먼저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C라고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A가 C에, C가 B에 영향을 미쳐서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자, 이때 이 C, 이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A가 지금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연구자는 이게 독립 변수, 이게 종속 변수로 생각한 거죠. 여기 독, 여기가 종입니다. 자, 근데 알고 봤더니 C가 있어가지고 C가 A에, 그 다음에 C가 B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A와 B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요거를 여기 C를 통제해 버리잖아요. 통제해 놓고 A, B끼리만 보게 되면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게 나타납니다. 알았죠? 여기 아까 매개 변수라고 했죠? 얘는 이제 외생 변수가 되거든요, 이 C는. 그러니까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죠. 매개 변수는 이제 독립 변수에만, 아니 종속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조절 변수인데, A가 지금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C가 있어서 이 C가 A, B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이 C의 범주에 따라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게 돼버려요. 이때 이 C, 이걸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알았죠? 자, 우리가 이제 기능에 따른 구분에서는 이게 외생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형 내에서 생성되었냐, 모형 외에서 생성되었냐, 이것도 시험에 났단 말이에요. 모형 내에서 어떤 변수의 결과 변수가 한 번이라도 됐던 것들은 다 내생 변수가 되게 됩니다. 근데 모형 내에서 한 번도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걔는 외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모형을 A가 B에 영향을 주고 B가 C에 영향을 준다. 즉 얘가 독립 변수, 얘가 매개 변수, 얘가 종속 변수로 이렇게 모형을 설정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형 내에서 외생 변수는 누구예요? 한 번도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누구예요? 바로 독립 변수예요. 얘가 바로 외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 얘하고 외생 변수 헷갈리네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왜? 얘는 아까 기능에 따른 구분이었고 얘는 지금 모형 또 다른 외생 변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외생 변수가 아니라 이제 모형 내에서 생성되었냐, 모형 바깥에서 생성되었냐. 얘는 어쨌든 매개 변수는 얘한테 영향을 받았었고요. 얘는 또 얘한테 영향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 얘들은 내생 변수예요. 요거까지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신규 논점을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지금 여기 연구 문제도 시험 잘 나오고 가설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수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아까 연구 문제, 가설, 그 다음에 그 개념화, 그 다음에 명목화, 조작화 있었죠? 그 개념들 아주 다 중요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 개념을 봤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의 이제 형태와 절차입니다. 특히 이제 기본 개념 공부했으니까 이제 조사 방법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공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니까. 근데 특히 이제 이 형태, 유형, 조사 방법에 있어서 이 유형, 요게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는. 자, 이게 제 3장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유형은요, 먼저 연구 이유. 즉, 이걸 조사 목적에 따른 구분과 그 다음에 시간적 차원에 의한 분류입니다.
이 연구 이유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탐색, 그 다음에 기술, 설명. 그죠? 그 다음에 시간적 차원은 종단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 그죠? 종단조사, 횡단조사. 근데 종단조사가 바로 패널과 그 다음에 동년배, 즉 코호트, 그리고 경향조사 또는 추세연구, 추이연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뉘게 되죠. 자, 이 탐색적 조사는 인재 연구 문제, 인재 설정하려고 하는 조사입니다. 인재 연구 문제 설정하려고 한다니까요. 연구 문제, 인재. 자, 인재 연구 문제를 여기 인재 연구 문제 하려고 한다면 연구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조사가 바로 탐색적 조사예요. 그러니까 연구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탐색적 조사에서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죠? 이제 연구 문제 뭔지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조사가 가설을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탐색적 조사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게 되죠. 이제 연구 문제를 형성하려고 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려고 할 때 이 탐색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기술적 조사는 말 그대로 현상을 기술하는 것인데 이게 상관관계를 이제 상관관계 있는 변수들을 모두 기술하는 것이고 설명은 인과관계라고 했죠. 그죠? 왜 그런지 설명해봐. 가설 검증 조사라고도 하고 실험 연구가 바로 이제 설명적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저기 시간적 차원에서는 이 종단 조사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죠. 반복 조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일 주제. 그죠? 동일 주제를 가지고 반복 조사하면 이게 종단 조사인데 여기서 이제 얘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패널 조사는 응답자가 고정되어 있죠? 맞아요. 응답자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널 조사가 가장 정확하죠?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연구 결과가 정확합니다. 왜? 연구 대상자의 변화는 없거든요. 연구자가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 주제에 대한 변화만 시간적으로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이 탐색적 조사는, 이게 패널 조사는, 그러니까 패널 조사는 이게 가장 정확한데 이 패널 조사의 단점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할 거. 바로 패널 사망. 그 다음에 패널 조건화. 그죠? 패널 조건화. 이 패널 사망은 응답자 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죠? 패널 조사가. 우리 이제 델파이가 바로 조정자와 패널로 구성하거든요. 우편 조사의 성격이면서도 패널 조사의 성격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델파이 기법에서도 그래서 거기서도 응답자 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단점으로 나오게 돼요. 알았죠? 패널 조건화는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이제 매번 조사할 때마다 여기는 응답자가 달라져도 상관없죠. 동년배는. 근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경향조사는 매번 조사할 때마다 연구자는 상관없습니다. 조건 자체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절차도 나오긴 하지만 그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연구의 분석 단위와 관련해서 해석상의 오류, 생태학적 오류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형태와 절차까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조사 도구,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체중을 잴 때는 체중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키를 잴 때는 자가 필요하죠. 근데 사이현상을 잴 때는 자나 체중계로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이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걔가 바로 설문지입니다. 표준화된 측정 도구. 근데 이 표준화된 측정 도구는 아까 우리가 절차, 그 개념 제가 설명할 때 연구 문제, 가설, 개념적 정의, 명목적 정의, 조작적 정의,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질문으로 만들어 설문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설문지라고 하는 것은 즉 표준화된 측정 도구인 설문지는 조작화의 산물인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이 설문지를 만들 때 설문지의 이제 질문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고 만들어진 질문 자체를 종이에다가 순서를 배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중에 이제 우리가 질문문항 작성할 때 보편적이고 상용적인 용어 사용하는 것과 그다음 또 하나 뭐예요?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것이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하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설문문항을 이제 항목을 배치할 때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문제 짝 걔는 함께 배치한다? 아니죠. 함께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치한다? 분리 배치한다. 즉 떨어뜨려 놓는다. 이게 중요한 논점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연성 질문이 있죠. 수반형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수반형 질문이 곧 개연성 질문입니다. 근데 이 수반형 질문이 많아지게 되면
많아지게 되면 응답률은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당연히 떨어집니다. 자꾸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자꾸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렬식 질문. 우리 이것도 행렬식 질문도 이제 이전에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역대기출 문제 풀어보신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제 이전에 나왔던 것이 19회 시험에 나왔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사전검사, 사전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검사는 자, 우리 탐색적 조사는 예비조사라고 해요. 자, 탐색적 조사를 해야지 기술적 조사가 가능하고 기술적 조사를 해야지 설명적 조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탐색적 조사는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를 위한 예비 단계에서는 예비조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전조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전조사, 사전검사는 예비조사가 아니에요. 예비조사는 탐색적 조사란 말이에요. 사전조사는, 사전검사는 탐색적 조사가 아니라 사전조사는, 사전검사는 설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본조사 들어가기 전에 대략 한 20명에서 50명 정도의 표본을 정해서 미리 본조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는 조사. 그게 그 사전검사, 사전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장을 이렇게 마무리 지게 되면 이제 측정과 척도 5장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한테 이제 제 이론서를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쭉 이 이론서의 내용이 그 전에 이제 교과목 지침서의 내용 이렇게 준해서 정리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이제 우리 조방의 순서예요, 순서. 이제 설문지 측정 도구를 만들었어요. 사실 설문지 자체가 측정 도구인데 설문지는 측정 도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측정 수준이 나오게 되는데 5장에서 이 측정 수준은 바로 속성에 따른 변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무슨 그림 그리려고 하는지 알죠? 예. 자, 여기가 명목 변수입니다. 명목 변수를 측정하는 게 명목적 측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서열 변수, 서열적 측정이라고도 하고요. 서열적 척도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간 척도 또는 등간적 측정. 자, 그 다음에 비율적 측정. 그죠? 비율 변수. 그러니까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변수. 이렇게 되게 되는데 얘는 이제 범주를 구분하는 거죠. 상호 베타성과 그 다음에 포괄성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플러스 순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얘는 등간격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얘는 절대 0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등간 변수는 이미 0점인 것이고 얘는 절대 0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 통계 분석 방법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목 변수에서 가능한 통계 분석 방법은 뭐예요? 빈, 치, 백, 교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얘는 중앙값, 중앙치. 얘는 산술 평균. 얘는 모든 통계 기법이 모두 가능하죠. 분석 기법이. 그다음에 이제 기하 평균까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일단 그 명목이 가능한 것들은 서열이 다 가능한 거예요. 서열이 가능한 것들은 이제 등간이 다 이게 지금 포함 관계로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아래로 위로 올라갈수록 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가 낮은 수준의 척도예요. 낮은 수준. 여기는 높은 수준, 높은 수준이에요. 자, 척도 변환과 관련해서 자, 척도 변환. 척도의 변환과 관련해서 높은 수준의 척도는 낮은 수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낮은 수준의 척도를 높은 수준의 척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높은 수준의 척도로 물어보게 되면 응답률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자, 낮은 수준의 척도로 물어보게 되면 응답률은 높아집니다. 자, 요거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각 명목 변수, 서열, 등간, 비율 변수 짝지어서 문제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 이제 척도 구성에서 리커트 척도 있죠? 이제 서열 척도이죠? 서열 척도인데 자, 이 서열 척도에는 평정 척도, 그 다음에 리커트 척도, 그 다음에 누적 척도가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누적 척도는 또 둘로 나뉘죠? 뭐예요? 커트만의 척도 도시법, 그 다음에
보가다스의 사이적 거리 척도. 알았죠? 리커트 척도는 누적 척도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리커트 척도는 누적 척도 아니에요. 자, 누적 척도는 따로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적 척도는 서열입니까? 맞습니다. 커트만. 그 다음에 보가다스 다 서열 척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간 비율 척도가 있죠. 등간 비율 척도가 바로 서스톤의 유사동간법이죠. 자, 근데 이제 리커트 척도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리커트 척도는 만들기가 서스톤의 유사동간법이 더 어려워요. 리커트 척도가 더 쉽고. 그다음에 이제 리커트 척도는 사전평가자를 둡니까 안 둡니까? 안 두죠. 그죠? 근데 서스톤의 유사동간법은 사전평가자를 두죠. 그죠? 그거. 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측정 도구가 만들어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측정 도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측정 도구가 신뢰도가 있는지 타당도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야 할 것이 신뢰도, 타당도, 검사입니다. 자, 지금 순서 계속 흐름대로 쭉 가는 겁니다. 흐름대로. 자, 근데 이 신뢰도는 내가 만든 측정 도구가 값이 일관적인지 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즉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정성, 일관성. 일관성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값이 일관적으로 나올 때. 근데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자, 첫 번째 조사자 간의 신뢰도. 그죠? 이 조사자 간의 신뢰도를 상호 관찰자 기법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죠? 예.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뭐요? 이제 검사 재검사법. 바로 재조사법이죠. 이 검사 재검사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복수양식법. 그 다음에 뭐요? 반분법. 그리고 반분법의 연장이 크롬바 알파. 그죠? 그다음 이제 이 반분법과 크롬바 알파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뭐예요?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신뢰도를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그 다음에 반분법은 얘를 뭐예요? 반분법 이분절기법으로도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각의 특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이 반분법에 이제 특히 이제 이 재검사법은 한 개의 측정 도구로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서 두 번 조사하는 것이죠. 이거는 두 개의 측정 도구를 가지고 동일한 응답자에 대해서 두 번 측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분법은 하나의 측정 도구를 가지고 한 번만 측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설문지를 둘로 나눠 놓고 두 간의 이제 상관 관계를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을 때 어떤 문항을 삭제할지는 얘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크롬바 알파는 모든 질문들 간의 상관 개수, 상관 관계를 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낮은지를 어떤 질문을 제거하면 신뢰도가 높아질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이 크롬바 알파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크롬바 알파 값은 문항수가 증가하면 크롬바 알파 값은 커집니다. 따라서 문항수가 많아지면 신뢰도는 증가되는 것입니다. 왜? 크롬바 알파 값이 커지게 되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타당도인데 타당도는 내가 만든 측정 도구가 정확하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냐, 이 정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타당도는 크게 세 가지로 먼저 구분해야 하죠.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기준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체 타당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 타당도. 특히 여기 이제 내용 타당도는 액면 타당도라고도 한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타당도는 뭐예요? 동시적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 그 다음에 집단비교법, 그 다음에 기준문항형 타당도, 그죠? 구성체 타당도도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이해 타당도,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그 다음에 요인 분석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타당도도 이게 이제 각각의 얘들이 다 시험에 나와버려가지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출문제 보시면서 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구성체 타당도는 가장 수준 높은 고차원적인 방법의 수준 높은 타당도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신타관계 보게 되면 자, 여기 자, 요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뜩 있게 되면 얘는 신뢰도도 있고 타당도도 있는 경우죠. 그죠? 근데 노란색 이런 것처럼 있으면 얘는 신뢰도는 있지만 타당도는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운데는 못 맞추지만 일관성은 있지만 어떤 얘는 신뢰도는 있지만 타당도는 없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이 녹색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신뢰도도 높고 타당도 높는 경우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 그림 보면서 신뢰도가 있다고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는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측정의 오류가 나와요. 여기서 측정의 오류인데 신뢰도는 체계적 오류입니까? 비체계적 오류입니까? 신뢰도는 비체계적 오류가 신뢰도를 떨어뜨리죠? 비체계적 오류가. 자, 이 비체계적 오류를 뭐라고도 하죠? 무작위 오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타당도를 저해시키는 것은 누구죠? 바로 체계적 오류입니다. 체계적 오류가 타당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체계적 오류 중에서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그 다음에 가혹의 오류, 그 다음에 관용의 오류, 응답의 선행 효과, 후행 효과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물론 이제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는 일반인이 현상을 탐구할 때 범하는 오류 거기다 집어넣고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 체계적 오류에서는 딱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왔다니까요. 바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오류, 그 다음에 문화적 편견. 그죠? 사회적 바람직성의 오류는 이 체계적 오류에서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오류, 사바, 그 다음에 문화적 편견, 문편. 이 두 가지만 나왔는데 사회적 바람직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익명으로 응답하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편견 없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문화적 편견의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타당도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신뢰도 타당도까지 검증이 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뭐가? 연구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연구 측정 도구가 개발하는 게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대상자를 결정해. 대상자. 이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바로 표본 추출이죠. 그죠? 이 표본 추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어떻게 따라올 만 하십니까? 예, 따라올 만 하시죠? 자, 이 표본 추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구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연구기 측정해야 할 대상을 결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모집단입니다. 자, 만약에요,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게 되면 그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알았죠? 전수조사 해가지고요, 통계 분석합니다. 그럼 통계치가 나오겠죠. 통계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통계치는 모집단의 값이에요. 그냥 그거 자체가. 모집단 전체를 조사했으니까 모수죠. 이 모수 또는 모수치라고 합니다. 또는 모치수. 모수는 모집단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전수조사에서는 통계치하고 모수치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뭐로 구분해? 구분할 필요가 없죠. 이 통계치 자체가 모수치인데.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에서는 통계치와 모수치의 구분이 불필요하다. 이런 문장이 그래서 시험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요. 여기서 일부만 뽑는단 말이죠. 그게 표본이에요. 표본. 그죠? 표본을 추출하는 거. 그게 바로 표본 추출이에요. 표본을 추출한 거죠. 자, 이 표본 추출을 표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표집. 자, 근데 이 표본만 조사하게 되면은 그거는 표본 조사입니다. 자, 이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요. 통계 분석을 해요. 그럼 통계치가 나오겠죠. 자, 이 표본 조사는 왜 표본 조사를 하는 겁니까? 모집단의 값을 알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혈액형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빼가지고 혈액형 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일부만 뽑아도 그 사람의 혈액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이 통계치를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통계치는 표본의 값이지 모집단의 값은 아니에요, 아직. 그죠?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모수치는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알았죠? 추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추정하려고 할 때 이 모수치와 그 다음에 이 통계치는요,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지 않아요. 그죠? 완전히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표본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 오차. 자, 이 표본 오차를 표집 오차라고도 하고요. 이 표집 오차를 표준 오차라고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표본 오차가 증가되면
표준 오차도 증가되는 겁니다. 왜? 같은 거니까. 알았죠? 그럼 표집 오차가 증가되면 얘도 증가되나요? 같은 거니까 증가되는 거예요. 알았죠? 다 같은 거라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비표본 오차라는 게 있어요. 비표본 오차라는 게. 자, 여기서 우리가 우선은 이 표본 조사에서 표집 오차가 발생되는 겁니다. 표본 조사에서. 알았죠? 이 전수조사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수조사에서는 아까 같았잖아요, 애들이. 그죠? 근데 비표본 오차는 이 양쪽에서 다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다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자, 이제 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요, 이제 몇 가지 표본의 크기가 커지잖아요. 표본의 크기를 점점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점 키운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모집단의 수하고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통계치는 모수치와 차이가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요, 이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되거든요. 모집단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딸랑 100명 뽑아놓고 그 표본으로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점점 키워서 1,000명, 2,000명 이렇게 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때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할 대표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표본 오차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그러니까 얘와 얘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반비례. 그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집 오차는 작아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모집단의 동질성이에요.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어디서 뽑든, 이게 다 흰색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그냥 눈 감고 뽑아도 다 흰색만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동질성이 크면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됩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됐으니까 표집 오차는 작아집니다. 모집단이 이질적일수록 여기 흰색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검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막 빨간색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흰색이 많으면, 잘못 뽑으면 흰색만 뽑혀버리면, 그러면 그 흰색이 막 여러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는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이질성이 높으면 표본의 대표성은 떨어지게 되고 표본 오차는 증가되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내용.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우리 신뢰 수준 있죠? 신뢰 수준을 연구자가 키우면은요, 표본의 대표성은 어떻게 됩니까? 표집 오차가. 자, 이제 신뢰 수준을 키우게 되면 신뢰 구간을 얘기하죠. 신뢰 구간이 넓어지게 돼요. 신뢰 구간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거든요. 신뢰 구간은. 그러니까 표본 오차가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면 표본 오차는 증가되게 됩니다. 알았죠? 요 개념. 그러니까 연구자가 신뢰 수준을 높이고 싶어요. 근데 표본 오차가 증가되는 부작용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그래서 신뢰 수준을 높이려면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문장이 되거든요. 자, 그런 개념들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인데, 자, 여기서 바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표본 추출은 확률 표집으로 할 때 비확률 표집보다는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표본 추출할 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확률 표집과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이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확률 표집은 표본의 대표성으로 보게 되면 비확률보다는 확률 표집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확률 표집의 경우는 동일 확률 선정법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동일 확률 선정법을 하니까 그래요. 자, 이 동일 확률 선정법을 하게 되면 표본의 대표성이 완벽히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표집이 비확률 표집보다 대표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확률 표집은 단순 무작위 표집, 그 다음에 체계적 표집, 그 다음에 층화 표집,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군집 표집, 그죠? 지역 표집이라고 하는 거, 다단계 표집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비확률 표집은
네 가지죠. 여기도 편입 표집, 그 다음에 유입 표집. 유입 표집을 의도적 표집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할당 표집, 그 다음에 눈덩이 표집까지.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대상자까지 다 정해지게 돼요. 여기 사실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 좀 더 다른 것들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지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 이제 대상자도 결정했어요.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을 봐야 하는데 자료 수집은 먼저 질문지법이 있습니다. 이 질문지법, 설문지법이죠. 질문지법은 응답자가 읽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읽고 쓸 줄 모른다. 그러면 질문지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면접법을 하는 거예요. 면접법은 응답자가 문맹이어도 상관없어요. 글을 몰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응답자가 물어보는 표현에 응답할 수만 있으면 돼요. 즉 구두 표현이 가능하면 돼요. 근데 구두 표현을 못한다.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또는 너무 어려워서 말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찰법으로 오게 돼요. 알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질문지법에서 5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우편조사가 가장 많이 쓰니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조사, 그 다음에 온라인 조사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포조사가 5회 때 나왔는데 이번에 19회 때 나왔죠. 뭐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집합조사는 5회 때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고 있는 애들, 얘가 몇 번이나 나왔냐. 거기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엄격하게 분석하고 있는 저와 같은 전문가를 만나야 한다니까요. 아마추어하고 공부하면 안 되고. 자,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5가지에서 이 우편조사가 특히 이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면접법은 얘는 표준화된 면접과 이제 비표준화된 면접 또는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반표준화된 면접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빼고 이때 프로빙이 가능한 건 누구예요? 프로빙 누구? 얘가 가능하죠? 프로빙이 뭐예요? 꼬치꼬치 케어 묻다. 따라서 심층 면접인데 따라서 비구조화된 면접이 뭐가 높다? 타당도가 높다. 그죠? 얘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찰법은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 참여 관찰이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 얘가 완전 참여자. 그죠? 완참으로 하죠? 완참. 그 다음에 이제 비참여 관찰은 완전 관찰자. 그죠? 완전 관찰자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자, 특히 저기 질문지법은 익명성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죠? 면접법은 얘는 여기 이제 융통성 있는 질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 이제 응답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제 여기 관찰법은 자연스러운 행위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장점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그다음에가 이제 비반응성 자료 수집이에요. 비반응성 자료 수집. 여기서 비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이 말은 비관여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반응성은 뭐냐면 연구 대상자가 자기가 연구 대상인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반응성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연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는 비반응성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면 돼요. 사람이 아니면. 알았죠? 그래서 이 비반응성 연구에 물리적 흔적 관찰이 있죠. 물리적 흔적 관찰에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마모 측정과 먼저 마모 측정이 나왔었죠. 그다음 이제 퇴적 측정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이제 중요한 게 2차 자료 분석이에요. 2차 자료 분석. 특히 이제 2차 자료 분석에서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신뢰도 타당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문헌 연구가 있는데 이 문헌 연구의 일종 그게 뭐예요? 문헌 연구의 일종이 바로 내용 분석이고요. 이 내용 분석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요.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무조건 나오는데 이 내용 분석에서 이제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내용 분석은 질적인 내용을 양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모두 가능한 거고요.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거기서 지금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사전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반응성 자료 수집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간접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직접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라. 그리고 기록된 것만 연구할 수 있죠. 그죠? 내용 분석은. 내용 분석에도 표본 추출 가능합니다. 가설 검증도 다 가능하고요. 자,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에서 기록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게 맥락 단위죠. 그래서 맥락 단위가 더 상위 단위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으로 가게 되면 실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요. 자, 실험 설계에 있어서의 타당도, 이거죠. 실험 설계의 타당도, 바로 내적 타당도와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는 실험실 내적으로 타당한가,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즉 종속변수의 변화가 순전히 독립변수의 영향인가, 즉 대안적 설명 가능성이 배제된 정도를 얘기합니다. Y의 변화, 즉 종속변수의 변화는 순전히 X, 독립변수로 인한 변화여야 하는 것을 확신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로 Y의 변화를, 종속변수의 변화를 대안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대안적 설명 가능성이 배제되면 배제될수록 내적 타당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잖아요. 근데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이건 다 아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입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요.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은 맞아요. 근데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서로 필요 조건이다. X. 서로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적 타당도가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은 맞아요. 알았죠?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자, 우리 필요 조건은 뭐냐면 마약과 마약 중독자의 관계이고, 충분 조건은 흡연과 폐암의 관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약 중독자가 술 먹고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술 중독, 그러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죠. 그럼 마약 중독자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약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마약을 먹는다고 마약 중독자가 됩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약은 우리 치료 목적으로도 쓰잖아요. 약 중에 마약 성분도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긴 해요. 그렇지만 내적 타당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외적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약을 먹었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알았죠? 자, 근데 충분 조건은 흡연과 폐암과의 관계입니다.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폐암에 걸리는 것이 꼭 흡연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뭐 탄광에서 일하다가도 폐암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어떻든 충분 조건은 흡연을 하면 폐암에 걸리는 거예요. 자, 내적 타당도가 있다고 외적 타당도가 있다. 그러면 그건 충분 조건이 되게 돼요. 근데 충분 조건은 아니고 필요 조건이다. 이제 거꾸로 얘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하고 관계없이 그냥 실험실 내적으로 Y가 X의 영향을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적 타당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세요. 내적 타당도는 X가 Y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이나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X가 Y에 영향을 미치되 Y의 변화가 순전히 X 때문에 그렇다라고 확신하는 정도가 내적 타당도잖아요. 알죠?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내적 타당도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이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혀. 근데 그걸 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적어도 확보가 되고, 그래야지 외적 타당도를 이제 일반화시킨다. 실험 조건이나 상황을 뛰어넘게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알았죠? 외적 타당도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외적 타당도하고 상관없이 내적 타당도는 일반화와 상관없이 Y가 순전히 X 때문에 영향을 받았으면 그건 이제 내적 타당도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 순수 실험 설계의 경우는 실험실 내에서만 하는 연구란 말이에요. 실험실 내에서 하는 연구는 인위적으로 환경을 바꿔놨기 때문에 실험실 내에서 연구한 순수 실험 설계의 경우에는 내적 타당도는 높지만 생태적 대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외적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알았죠? 하지만 필요 조건은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은 돼요. 내적 타당도가. 자, 그거 좀 잘 기억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좀 수준 있는 것 좀 얘기 좀 해줄까요? 거기 사전검사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를 모두 저해시키는 거죠. 즉 사전검사는 검사 요인 때문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검사는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당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 가지고 연구하나 보다 하고 거기에 프로그램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그러한 측정에서 아까 미리 측정했던 사전검사와 관련된 그 측정 지표와 관련된 내용에서 변화가 막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조사 반응성이 나타나는 거, 플라시보 효과 같은 이런 연구 결과는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그죠? 그래서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에서 사전을 빼버린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는 내적 타당도도 높아지지만 외적 타당도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수 실험 설계 내적 타당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 통제집단 사후검사 설계, 솔로몬 내집단 설계, 그 다음에 유인 설계,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라시보 통제집단 설계까지가 순수 실험 설계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이제 유사 실험 설계는 이제 단순 시계열 설계, 그 다음에 복수 시계열 설계, 그 다음에 비동일 통제집단 설계 또는 비동일 비교집단 설계라고도 하죠. 근데 일단 이 세 가지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순수하고 유사 실험 설계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실험 설계하고 비실험 설계는 왠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순수 실험 설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 전 실험, 비실험 설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제 전 실험 설계에서 그래서 전 실험 설계까지 공부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실험 설계 유형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기 그 전 실험 설계에서 보면 1회 검사 사례 설계하고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가 나오죠. 거기 1회 검사 사례 설계의 경우에는 먼저 전쟁 영화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폭력성을 측정하는 거. 이게 1회 검사 사례. 1회 검사 사례 연구입니다. 설계입니다. 사례 설계. 자, 그런데 이게 단일 집단 사전과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하면은 여기다 뭘 추가한 거냐면 여기서 한번 사전에 측정하고 전쟁 영화 보여주고 폭력성을 다시 한번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성 측정, 이게 전쟁 영화예요. X가 프로그램이니까, 여기 프로그램이니까 전쟁 영화입니다. 여기서 전쟁 영화라고 보면 먼저 전쟁 영화 유치원 아이들 데려다가 전쟁 영화 전쟁 영화 보여줘요. 그다음에 그 보여준 아이들 5명, 그 5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폭력성을 측정한 것이 바로 1회 검사 사례 설계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5명 데려다가 먼저 폭력성 먼저 측정해요. 그 다음에 전쟁 영화 보여줘요. 그 다음에 폭력성을 측정한 게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없어요. 이게 다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자, 아까 여기서 오게 됩니다. 얘도 먼저 유치원 아이들이 그 반에 한 10몇 명이 있어요. 10명 있으면 5명만 데려다가 전쟁 영화 보여주고 그다음 폭력성을 측정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 보지 않은 애들, 걔들 데려다가 그냥 폭력성 측정해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실험 집단이 되고 여기가 통제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예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 그 유사 실험 설계에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의 경우에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은 것인 경우고요. 알았죠? 비실험까지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단일 사례 연구를 공부하실 때에는 단일 사례 연구는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공부를 하되 거기서 A, B, C, D 설계, 즉 복수 요소 설계라고 하죠. 다중 요소 설계. 다중 요소 설계는 A, B, C, D 설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 B, C, D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복수 기초선 설계, 즉 다중 기초선 설계, 그것도 공부를 해야지,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지 단일 사례 연구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조사론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에서 평가에서 문제가 또 나와요. 단일 사례 연구는.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여기도 사실 이제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자
단일 사례 연구 중에 이제 복수기초선 설계에서 자, 연구 대상자 수가 증가할수록 내적 타당도는 증가됩니까? 증가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일부 대상자들의 개입 제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좀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기초선 설계, 즉 다중기초선 설계는 AB 설계만 있기 때문에, AB만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여러 문제, 여러 상황에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입의 처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A 다음에 B밖에 없으니까. B 다음에 A가 나와야지 이제 개입의 처리가 있고, 그것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복수기초선 설계, 즉, 다중기초선 설계는, 개입의 처리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는 없는데, 그런 측면에 개입의 처리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는 없죠. 다만 이제 아까 일부 연구 대상자에게 개입의 제공이 지연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자, 이제 질적 연구로 가게 되면 이 질적 연구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질적 연구는 세네 문제도 출제가 돼요. 예, 많이 냅니다. 여기서. 자, 우리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도구가 되죠. 연구 도구로서의 연구자. 그죠? 그래서 이제 탐색과 기술을 주로 하게 돼요. 설명까지는 이제 인과관계까지 가는 것은 이제 양적 연구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연구 절차가 유연합니다. 과정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일반화 가능성은 낮죠. 왜? 소수를 가지고 깊게 연구해요. 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서 우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비교해 보면 타당도는 어디가 높아요? 질적 연구가 높죠. 왜 그래요? 소수를 깊게 파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요. 자, 근데 양적 연구가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요거 비교하셔야 하고요. 그럼 이제 양적 연구는 이제 정양적, 질적 연구는 정성적 차원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양적 연구는 뭡니까?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죠. 즉 경험주의죠.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거기에. 그다음 이제 우리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서 그리고 완전 참여자, 완전 관찰자에서 완전 참여자는 이믹적 시각, 그죠? 완전 관찰자가 에틱적 시각,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해야 하는 경우는 완전 참여자입니까? 완전 관찰자입니까? 완전 참여자죠. 그죠? 왜냐면 완전 참여자는 구성원의 일부가 돼버리는 것이니까. 이제 단점은 이제 원주민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융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객관성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점이긴 하지만, 어떻든 이제 연구 대상자, 자료 제공자들과 라포를 형성해야 하는 것은 완전 참여자인 겁니다. 완전 관찰자는 동떨어져서 연구하는 거니까 라포 형성하면 안 돼요. 알았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서 장기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사례,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시키는 것, 즉 반증 사례 분석, 그 다음에 동료 디브리핑, 그 다음에 다각화 중요하죠. 다각화, 그죠? 다각화는 여러 가지 다각화가 있거든요. 삼각측량이라고 하는 거, 자료원 삼각측량, 이론적 삼각측량, 연구자 삼각측량, 방법론적 삼각측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연구자 삼각측량, 바로 다수의 관찰자나 연구자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편견을 줄이는데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적 삼각측량이 바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는 혼합 연구가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욕구조사로 오겠습니다. 자, 욕구조사는 브래드쇼가 제시한 욕구, 규범적 욕구, 그 다음에 느낀 욕구, 즉 인지적 욕구, 감촉적 욕구, 체감적 욕구라고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걸 표현한 표현적 욕구, 즉 표출적 욕구. 그 다음에 비교하면 비교적 욕구, 즉 상대적 욕구죠. 자,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구조사 자료 수집 방법에서 초점 집단 기법, 그 다음에 델파이, 그 다음에 명목 집단 기법, 요거 특히 중요한 거죠. 초점 집단 기법에서는 초점 집단은 집단을 활용한 직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죠? 보통 이제 6명에서 8명, 많게는 이제 15명까지도 하지만 어떻든 소수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외적 타당성은 낮은데 여기 이제 초점 집단의 기법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집단 역학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집중적으로 토론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맥락적인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맥락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데 사용이 되는 연구가 됩니다. 근데 이 초점 집단은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연구자는
질문자라기보다도 관찰자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자가 과정상 주도권을 갖기가 어려워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사실은. 알았죠?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니까. 아니, 토론시켜놓고 연구자가 거기서 얘기를 해버리면 토론을 하러 온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자는 질문자라기보다도 관찰자에 가깝게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고,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단점에서. 알았죠? 그거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명목 집단은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죠. 소집단 투표제라고도 하고요. 민주적, 수량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어떻게 해요? 우편조사의 성격을 하게 됩니다. 우편, 이메일이나 팩스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우편조사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적으로는 설문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익명으로 하게 됩니다. 만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조정자와 패널로 구성돼요. 이 패널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정자가 우편으로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응답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정리해가지고 조정자가 다시 또 보내요. 그러면 또 응답해서 또 보내요. 받아요. 그럼 또 그걸 조정해요. 조정해 또 다시 정리해가지고 또 물어봐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패널 조사에서는 패널 사망이 단점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이 패널 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델파이 기법에서도 응답자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응답자 지금 만나지 않으니까 시류편승 효과나 후광 효과 어때요? 방지하기가 용이하죠. 그죠? 시류편승 효과는 다수결의 의견에 동조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후광 효과는 전문가,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의견에 매혹 뛰어버려서 막 따라가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류편승 효과나 후광 효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델파이 기법은 미래 예측 기법으로 쓰이기도 하죠. 네,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평가조사에서는 한 가지만 좀 건드려 드리면, 바로 이건 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죠.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시간이 1시간이 좀 넘었는데, 자, 할까요? 네, 해야죠. 자, 해드리겠습니다. 자, 형성평가, 그 다음에 총괄평가예요. 총괄평가. 자,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평가라고도 합니다. 총괄평가는 결과평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형성평가는 과정지향적인 평가예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목적지향적인 평가입니다. 알았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형성평가는 내부평가가 우선되고 외부평가의 자의 잠원을 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총괄평가는 주로 외부평가를 활용하고 내부평가자의 원주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알았죠? 그거 좀 추가해서 알고 계시면서, 얘는 과정 중에 하는 평가이고 얘는 끝나고 나서 하는 평가이죠. 근데 얘에서 둘로 나뉘는 거죠. 효과성 평가와 그 다음에 효율성 평가로 나뉩니다. 효과성 평가는 산출 평가와 그 다음에 성과 평가로 나뉘는 거죠. 여기 성과 평가네요. 여기 성과 평가인데? 근데 시험에서 성과 평가 문제가 나오면 요거 총괄 평가와 똑같은 개념의 성과 평가로 시험에 나옵니다. 알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효율성 평가는 비용 효과 분석과 그 다음에 비용 편입 분석으로 나뉘죠.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만 양화, 즉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고, 비용 편입 분석은 비용 투입과 산출 성과 모두를 화폐 가치로 전환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요 정도에서 좀 더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자, 요 정도에서 중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조사 보고서, 즉 연구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것이 6회까지 시험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시험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특히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연구 보고서는 자세하고 길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결하고 짧은 문장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서론과 본론, 결론에서 연구 결과는 결론에 들어갑니까? 본론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연구 결과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결론에는 결과를 요약한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죠? 결과 요약. 그 다음에 이론적인 함의나 정책적인 함의, 실천적 함의 또는 연구의 재원이 이제 결론에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조사론, 그 어렵다는 조사론을 1시간 만에 한번 또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공부가 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이 내용 이렇게 쭉 따라왔을 것이고요. 이제 공부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들은 어렵다 생각이 될 텐데, 만약 이 강의를 시험 이제 준비를 위해서 그 지금 이제 막 준비하시는 경우, 그래서 시험이 이제 우리 20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이걸로만 승부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이 있을 때 전문가의 기본 이론 강의를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알았죠? 제 강의를 프라임 법학원에서 반드시 이론 강의 또는 핵심 요약 강의를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 보완해야 할 부분들 있으면 공부했던 책을 가지고 반드시 보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3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